예, 먼저 하시죠. 네, 예. 오늘 그 GDP 발표 지금 됐고 마이너스 0.9% 발표된 것 같거든요. 일단 시장 반응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매크로 지표는 사실 발표의 절대값 자체도 중요한데 요즘은 워낙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안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시장이 생각보다 안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저 그렇게 나왔는데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나마 다행인 게 어제 시장이 워낙 강했던 시장이라서 오늘 심리 약간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나와서 디테일한 세부 내역들을 좀 보고 있을 거야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그래요? 0.9인데 그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게 될 것 같고 예. 다행히도 지금으로 봤을 땐 선물 반응이 그렇게 민감하게 급락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예. 저희 세부 디테일한 내용 좀 업데이트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2부에는 든든하게 그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 이벤트 그리고 오늘 GDP와 같은 매크로 이벤트를까지 함께 또 총정리해 줄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네네. 네,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 그 86번가 운영하고 계신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님 와 계시고 저희 반갑게 인사하고 맞이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방금까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고 계셨어요. 네. GDP. 정말 이제 GDP 발표는 2분밖에 안 돼서 예. 네, 아직 디테일한 내용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죠. 예. 뭐 잠깐 시간을 뭐 좀 드릴까요? 네. 왜냐면 오늘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맞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저 또한 포함해서 아주 기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나스닥 시장이 4% 급등했었고 오늘 시장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제 예. 뭐가 있냐면 올해 많은 투자자들이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정책과 제롬 파월 코멘트를 보고 올해 시장 어땠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코멘트가 나오고 첫날 반응과 다음날 반응이 급 반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을 안심시킨 코멘트라고 시장이 3% 급등했다가 다음날 못 믿겠다. 그리고 마이너스 3% 맞아요. 이렇게 하루 차이를 두고 반락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급등 후에 급락.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의 코멘트와 실적에 대한 안도감 같은 걸 시장을 4% 끌어올렸는데 오늘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시장에서 많이 볼 것 같고 예. 아마도 시장의 다수 투자자들은 어제 4% 올랐지만 좀 불안함이 있다 보니 그걸 마이너스가 좀 심하지 않을까에 대한 퀘스천이 좀 있었던 이게 상황이거든요.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패턴이 자꾸 나오니까 예. 급등 후 급락하니까 어. 심지어 그 많은 투자자들 중에는 이거 뭐냐 개민보는 만들기냐 끌어올렸다고 그러니까 해서 이거 미냐 이런 얘기도 많이 이게 한 했었거든요. 24시간 숙성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거. 예. 다음 날 반응이 더 찐 반응이 되는 그렇죠.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 관전 포인트가 중요한 날인데 하필 또 GDP까지 발표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역시도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날 중에 하루다. 예. 오늘 관전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다. 또 애플 실적도 있고. 네, 저도 예. 말하면서도 약간 가슴이 떨리는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예. 네, 결연한 의지로 오늘 GDP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뜯으러 갈까요? 네, 한번 예. 뜯어보시죠. 예, 뜯어보겠습니다. 예, 예. 예. GDP 네. 예, 마이너스 0.9가 네, 나오는데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은 이게 굉장히 논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 예. 그 애틀랜타 연준에서 추정을 하는 GDP 나우의 경우에는 어제 최종 그 예상치에서는 마이너스 1.2로 봤었거든요. 근데 월가 예상치는 0.5% 플러스로 봤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극과 0. 극이네요. 예. 마이너스 0.9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 주요 요인을 보니까는 역시나 이게 좀 또 그 좋은 점하고 나쁜 점이라 해야 될까요? 이 마이너스 0.9를 이끈 제일 큰 요인은 재고 조정 관련돼서 재고. 이게 기여도가 2% 정도나 되어서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이거 제외하면 플러스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또 그 굿즈 쪽에서의 소비는 또 마이너스가 나와서 생각보다 소비는 또 좀 둔화되는 것 같다라는 것도 나와서 해석하기 일단은 나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네. 소비 같은 경우에 사실 미국이 우리는 네.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예. 두 양대 산맥 소비와 실업률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무너졌다고 네네. 표현하기 좀 그런가요 아직은? 예. 그건 아닌데 예. 소비에 대해서는 음. 한 발 뺐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도 아, 어저께 나온 그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예, 나왔던 예. 거를 보게 되면 성명서에서 원래는 미국 경제가 뭐 1분기 때는 둔화가 되었으나 2분기에 이제 반등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예, 첫 줄에 예. 그걸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투자가 예. 좀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고 그렇게로 있다. 첫 줄을 바꿨습니다. 바꿨네요. 예, 그 사이에. 그래서 이번에도 얘기를 할 때 미국 경제의 리세션이냐 아니냐, 침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한테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소비가 강하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아, 그냥 고용이 강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게 어저께 밤에 보면서 느낀 게 파월 의장의 자신감이 예. 최근 근래 봤었던 1년 사이 중에 최고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최고치였습니까? 도대체 어떤 점을 가지고서 저분이 지금 저 정도로 자신감이 충만해 있을까? 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보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근데 지금까지 연준 의장이 그 파월 의장이 해온 걸 보면 잘 틀렸거든요. 예. 그래서 아유, 뭐 잘 믿지도 못하겠고 저랑 비슷했습니다. 제 수능 봤을 때랑. 예. 뻥칼 가능성이 예, 있는 예. 건가요? 제가 수능을 보면 항상 틀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서 예. 일단은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가지고서 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지 싶은데 또 데이터를 나오는 거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네. 당장 GDP나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봐도 다시 또 못 믿는 파월로 가는 것 아니냐 아.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예. 아, 오늘 그럼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시장 반응이. 네, 그러네요. 네. 네. 아, 정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네. 어쨌든 FOMC에서 금리 인상 75bp가 나왔고 시장에서 사실 100bp에 대한 우려가 있다가 75bp로 인상하니까 일단 불확실성 해소를 해서 환호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일단 그 매니저님께서 보시기엔 75bp 인상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연준 내에서 비둘기나 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또 침묵 기간 동안에 별다른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본인들이 말한 대로 평이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근데 다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100bp에 대한 배팅이 한 25%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뭐 소위 말해 쇼커바를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나오는 것도 당연했던 것 같다 정도까지인데 예. 이제 그 어쨌든 자꾸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멘트 저는 어저께 보면서 좀 그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아, 안 좋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왜냐하면은-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좀 잘못된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를 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게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무적의 논리가 거의 나왔어요. 파월 입장에서는 GDP가 예. 마이너스가 이제 뭐 나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니까 예. GDP의 이게 이제 1차 속보, 2차 속보 그다음에 최종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차 추정치하고 최종하고는 원래 이렇게 그 변화가 크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 미국은 이제 경제 규모가 되게 큰 나라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서 그 자료를 모아 가지고서 내는데 뭐 그런 뭐 매니저한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 기억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한번 쫙 뜯어봤어요. 네. 1차 속보치하고 최종하고 차이가 0.13% 평균적으로 나더라고요. 아. 그걸 크다고 이게 지금 0.5하고 마이너스 1.2를 보고 있는 시장의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0.13 가지고서 그게 되게 크니까는 그거 안 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갔고 예. 그 다음에 경제가 침체냐 아니냐 할 때에 고용을 지금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고용 중에서도 지금 고용이 아주 논란거리가 뭐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인 일자리 개수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는 이제 기업들이 구인 공고 내놨는데 사람들이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경제는 좋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매월 추가되는 그 고용 신규 고용이 많다. 근데 이 약점으로 지적이 되는 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 중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 유일한 약점이 신규 실업수당에 대해서 뭐라 예. 얘기했냐면 계절 조정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현실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실업수당을 거의 기각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 볼 필요 없다. 이게 현실 반영 오히려 못한다는데 근데 이게 뜯어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신규 실업은 매주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의 분위기가 반영이 되는 반면에 그보다 조금 덜 최근에 게 반영이 되는 거는 우리가 월 초에 보는 고용 보고서 월간 고용 데이터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전 상반월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6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6월 상반월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상반월까지가 반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이제 그 구인 공고 많이 나 있다. 그거는 한 달이 늦어요. 지금 제일 최신 데이터가 5월이거든요. 근데 옛날 데이터 갖고 이거는 맞고 최신 데이터는 안 맞다고 하니까 야, 저도 사실 보고 있으면서 멘붕이 계속 왔었어요. 도대체 이게 그러면은 정말로 저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고 그러면 다른 데이터가 되게 좋다고 뭔가가 있는 걸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그래도 연준 의장이니까 예.
이렇게 자료를 득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자신감이 있을까? 아니 근데 그 자료가 인데요, 있다 예. 하더라도 네. 기존에 나왔던 자료에 대한 어떤 기반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흐름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덕목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좀 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 그래서 그 일단 FOMC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 그러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보는 데이터를 보자는 거죠. 다음 달 초가 되면은 네, 월간 고용 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구인 공고 건수가 나올 거니까 어. 그러면은 저도 이제 생각이 그럼 진짜 파월 의장 말이 맞는 건지 아닌지 예, 이제 좀 지나면 데이터가 뭐 증명해 주겠지 그런 그냥 생각으로 예 그냥 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쨌든 파월 의장의 코멘트에는 다소 불안감을 엄습하게 만드는 부분도 좀 있었던 거네요. 예 그랬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저도 이번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이번에 하반기 금리 인상 스케줄에 대한 가이드에서 약간 좀 헷갈렸던 게 9월에 unusual large 그러니까 예상보다 되게 큰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또 중립금리는 연말에 뭐 3에서 3.5% 정도라고 시장에서 사실 상단 4%까지도 예상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게 맞습니다. 하반기로 봤을 때 시장에 좀 금리 인상 스케줄이 둔화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9월에 대한 경계감을 아직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뭐 시장이 반응을 딱 보여줬다 보는데요. 일단 연준에서는 거의 좀 명확할 정도로 둔화될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처음에 성명서 나오고 30분 뒤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 전에 모두 발언을 처음에 하게 되는데요. 말씀해주신 그 부분 이제 unusual을 먼저 얘기를 했다가 그 조금 뒤에 했던 이야기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하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선물이 한 2% 좀 오르다가 그때 이제 한 1분 사이에 1%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언을 정말로 원했구나 시장에서는 그런 거였고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뭐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연준이 많은 힌트를 주는 예, 그거를 사실상 폐기한다라고 얘기를 요번에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이제 ECB도 그랬는데 요번 최근 회의에서 회의 때마다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너무 많은 그런 미래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 가지고서 제공하는 것을 좀 제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6월에 점도표로 제시한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굉장한 신뢰를 또 나타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3% 이제 초중반 정도거든요. 예. 올해 연말에 대해서 점을 찍은 게 음, 그러니까는 그 정도까지 수준으로 거의 뭐 사실상 일단은 못 박아뒀다. 그러면은 이게 차이가 어떤 게 있냐 하면은요. 2018년도에 좀 차이가 그런 게 나는 게 있는데 2018년도요. 예, 네. 그때 당시에 보시면 한 9월부터 12월까지 증시가 20%확 빠져버립니다. 그때 이유가 뭐냐 하면 금리를 좀 더 올려도 되나? 그때가 금리 인상하고 QT를 동시에 할 때였거든요. 예, 근데 그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서 증시를 완전 망가뜨렸던 게 우리 중립금리까지 아직 많이 멀었다 얘기하니까 그럼 금리를 많이 올리겠네 해서 아, 증시 와장창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은 반대인 것 같아요. 일단 이야기를 중립금리가 거의 다가온 것처럼 표현을 이제 반복해서 한 거죠. 뭐 2.5면은 중립금리 수준 요번에 올린 걸로 예. 어느 정도 뭐 그다음에 연말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점도표를 끌고 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여러 차례 반복을 한 게 금리 인상이 이제는 거의 좀 클라이막스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식으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예. 비둘기적인 걸 되게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쨌든 그 뒤에 다가오는 거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제는 어떠냐 지금 침체 걱정이나 다른 것들 많이 보고 있는데 했을 때 제시하는 자료들이 좀 설득력이 많이 없었던. 예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예. 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얘기를 나눠보면 어쨌든 좀 비리기적으로 말했으니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연준의 행동이 이게 그 찬사를 받으려면 말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말의 신뢰가 너무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과연 다 저기를 따라갈까 그런 또 의구심도 예. 반 정도 가지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기존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뭐 예측을 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 자체는. 네 뭐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 구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연준의 과거 행보에서도
혹시나 연준이 실제로는 이제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데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허세 뻥카를 쓴 적이 저는 있었나요? 이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데이터는 불안하게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불안해할까봐 예. 그걸 이제 네네. 속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데이터는 불안하게 나오고 있는데 괜찮아 자신 있어 했는데 실제로 와장창인 경우가 종종 있었나요? 네. 과거의 행보에서?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이 그런 좀 실수가 많은 최근에 편이고요. 제일 최근에 실수한 게 뭐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일시적이 아닌 것 같다로 바꿨죠. 그 다음에는 올해 또 5월 달에도 고용 쪽에서 계속 참고율 증가할 것 같다 했는데 이틀 뒤에 고용 데이터 나왔는데 참고율이 떨어져 버리게 되고 막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회의에서는 인플레가 정점을 지나거나 편편해지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가속도를 내버리고 해서 좀 신뢰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많이 좀 잘 틀려와서 예. 그냥 네 이번에도 좀 진짜로 데이터를 알고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느낌은요. 예. 약간의 그 사실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모르거든요. 이게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파월의 말대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약간의 바람을 담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네. 제롬 파월 시장은 기본적으로 좀 낙관적인 분으로 객관 중립적인 부분에 약간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예. 투자자들이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이 연준의 입에 대해서 예. 긴장됩니다 갑자기. 어쨌든 데이터를 나오는 걸 보고하겠다고 했으니까 나오는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네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예. 네네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단, 그 기자분들이 리세션 관련 질문이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예, 예. 그때 이제 리세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이 이만큼 좋아서 침체는 아니야. 그런데 약간 덧붙인 게 근데 연착륙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것 같아. 그럼 경착륙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침체는 아닌 것 같지만 쇼고 놀 것 같다.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기름종이가 있다는 거죠. 그 중간에.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걸 내가 지키겠다. 예, 이런 것 네.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고용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2주 이상 나오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4주 이동 평균 해보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보통은 침체가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매주 나오는 데이터고 또 저희가 알기로도 최근에 뭐 각종 미국의 기업들이 뭐 그 테슬라부터 해가지고서요 뭐 감원하겠다라든지 포드도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거기에 일부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월간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이것보다는 시성이 늦은 데이터이고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월간 순증의 경우에는 기업 대상 조사입니다. 근데 이게 조사가 두 개 나뉘거든요. 기업 대상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가계 대상 조사가 있는데 기업 대상 조사는 최근 3개월간 110만 일자리가 는 걸로 나오는데 가계 대상은 30몇만 감소로 나와요. 그러니까 양자의 차이가 150만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데이터도 사실은 전 좀 하여튼 의문스러운 게 굳이 파월 의장이 저렇게 이야기할 필요 있을까?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면밀히 보고 조심히 움직이겠다라고만 계속 얘기하면서 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근데 보면 이제 대단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용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질이 좀 나쁘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계속 좋다고 하니 예. 뭐 일단은 네 추가적으로 그분이 보시는 데이터가 나빠지기 전까지는 시장이 뭐 지금은 믿어주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아까 전에 저 GDP를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일단 뭐 조금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 뭐 이제 IMF에서 경제 이제 하향 전망을 좀 했습니다. 네, 예,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 상반기에 또 이제 금리를 또 낮춘다는 또 얘기가 좀 있었어요. 내년이죠. 내년이죠. 맞습니다. 내년이죠. 예. 그렇죠. 예. 내년. 네. 예,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저희가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지 최근에 네. 예, 이런 언급이 좀 많이 나오니까 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그 앞에 가정이 침체가 온다. 침체가 왔을 때. 예, 침체가 온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화책을 쉽사리 못 쓰는 게 인플레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침체가 오게 되면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는 게 인플레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침체라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각종 가격이 다 확 내려올 수 있다. 뭐 유가도 가령 예를 들면 6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풀 수 있는 완화적으로 연준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게 기저에
기본에 깔려 있으니 그럼 침체가 온다면 내년에 뭐 상반기에 금리 내릴 수도 있지. 뭐 그런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경제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파월 의장 말대로 침체가 없다라고 하는데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 그거는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유무를 먼저 확인을 해야 그 다음 예, 예. 어떤 금리적인 부분을 볼 수 있다 이거네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중간에 살짝 또 회색지대 발에 걸쳐서 예. 어제 B사는 보니까는 자료를 낸 게 그럼 지금 원래 QE를 테이퍼링 한다 이런 단어 썼었잖아요. QT를 테이퍼링 하는 것부터 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그게 또 약간 네, 금리 인하는 조금 과한 것 같고 예. 자기가 예상해도 그런 식으로 또 자료도 나오면서 지금 뭐 하여튼 그게 굉장히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침체에 대해 보는 시각도 많이 다르고 예. 연준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마다 격차가 이제 확 벌어지는 아주 불확실성이 높은 좀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예. 그리고 저도 느낀 게 요즘은 전문가분들별 그리고 하우스별로 의견이 계속 갈리고 있어서 이게 네네. 다들 그러니까 그만큼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응을 헷갈려하고 있고 이게 방향에 대한 그만큼 어려운 국면에 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어제 이제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 어제 이제 이런 발언이 좀 나오고 나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 국면에서 물론 네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 좋지 않은 뭐 고용도 좋지 않은 걸로 좀 여겨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시고 있는데 바닥론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네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는 뭐 그때도 제가 한 뭐 2주 전인가요? 예, 그때 예.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예상이 굉장히 이거는 뭐 그렇죠. 불가능한 약간 상황에 와 있는데 예.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이 지금 장기 투자 뭐 그런 쪽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시고 현금을 미리 많이 늘려놓으셨다라고 하면 뭐 마음에 드는 기업들을 조금씩 사시는 거 그건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근데 그때도 이제 제가 계속 뭐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뭐 사실 거의 뭐 아주 절대 다수의 경우에는 이미 주식 비중이 엄청나게 높을 것이고 그게 손실이 많이 나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잖아요. 그럼 현금 비중이 낮거나 혹은 심지어는 뭐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고 계실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라면은 빚은 없애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남아 있는 현금은 뭐 지금 반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절대로 그 현금은 안 쓰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이런 예상하는 건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짜려고 하느냐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 지금은 좀 다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전 약간 네. 또 민감한 질문 약간 예. 드리자면 네. 그 매니저께서 지난번 말씀해 주셨을 때도 1순위로서 현금 비중이 가장 높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현금 비중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신지 아니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신지. 저는 그냥 현금으로 계속 유지를 충분한 현금을 일단 유지하시는 네, 걸로. 네. 보수적인 스탠스가 좀 더 현재 시장 내용에 맞다 판단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단은 뭐 이제 두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나는 사실 여기에서는 위아래 다 그 기대값이 아주 균형적이거든요. 위로의 기대값도 높고 아래로의 기대값도 되게 안 좋게 형성이 돼 있는데 굳이 뭐 주식을 그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에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첫째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나 많은 분들은 좀 개별주나 이런 데 더 관심이 많고 그런 종목을 가지고서 좀 수익을 추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마도 정말로 이런 불확실성이 딱 거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뭐 지수는 오르고 대형주는 올라 있겠죠. 근데 특성상 보통 반등 오면은 대형주가 먼저 오르고 중소형주는 좀 뒤에 따라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 반등장 때도 보시면은 뭐 지수가 먼저 V자로 반등을 쫙 했고 근데 6월 7월까지도 개별주 중에서는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던 것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저는 또 원래 개별주에 많이 투자하는 성향이고 뭐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예. 굳이 뭐 그렇게 빨리 안 나가도 아. 무방하다라는. 네. 예. 그리고 뭐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손실이 나는 것도 또 아니니까는요. 예. 굳이 이렇게 마음이 조금 뭐 예. 확신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할 필요는 불안한 이 있을까? 시점에서 굳이 투자를 감행을 해야 될까 이렇게 네. 했을 사실 때 아니다 이거죠. 네, 예. 저만큼 아마 연준에 대한 애정을 그렇게까지 이제 가진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의 모습은 어. 하여간
아 이거 따라가도 되는 걸까 저분들은 그렇다 보니까는 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 같아요. 과거에는 그럼 연준의 어떤 그 발언이나 이런 거에 네. 많은 지표로 좀 이용을 많이 하셨었나요? 네, 그 예. 굉장한 신뢰를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예, 있었어요. 예. 아 정말 저분들은 배워야 된다. 어. 그런 생각으로 뭐 그린스판부터 해서 예. 뭐 버냉키나 아니면 옐런 이런 분들 옛날 뭐 그런 발언들까지 다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시다.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었는데 예. 하여간 파월 때부터는 좀 힘듭니다. 진짜 힘든 표정이죠. 네. 아니 사실 이렇게 저희가 포지션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또 솔직하게 공유해 주시고 이유까지 깊게 나눠 주시고 또 연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엔 오늘 그 내용들이 중요한 힌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었던 연준마저 요즘은 좀 흔들리고 있다. 예. 이거 뭔가 약간 불안하다. 그거 좀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하락이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됐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혹시 시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물론 이것도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겠지만 네, 어떤 네. 원동력이나 새로운 동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예, 그거를 확 끌어올릴 수만한 산업군을 어디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 산업군이요. 예, 앞으로 미래. 저는 사실 이제 그 말씀해 주셨을 때 예, 아, 이게 지금 우리 쪽에는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네. 뭐냐 하면은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제도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변한 게 많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하락장이고 조금 음. 반등을 하지만 워낙 하락장이 계속 1년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대주주 과세 관련해서 양도세 네, 이거를 100억에다가 가족 비합산으로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주식 투자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경향성이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예, 우리가 대주주 과세가 계속 강화가 되어 왔잖아요. 반대로 지금 같이 뭐 100억으로 한 번에 풀었는데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년 지나면 뭐 500억 되고 1000억 되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주식에 대해 갖고서 확실하게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라고 좀 저는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법인세율도 뭐 사실 뭐 세수 걱정을 하면은 자꾸 세금 줄이는 얘기만 지금 정부에서 나와가지고서 예, 사실 저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인세도 많이 낮춰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이거는 분명히 이제 기업들 이익 증가에는 우리 PR 그럼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소소하게는 뭐 디폴트 옵션 제도 같은 것들이 뭐 또 도입이 되면 조금씩 증시로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여튼 큰 제도들이 생각보다는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한번 정말로 제대로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글로벌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속도는 빠를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가요? 예, 제도가 워낙에나 이거는 아,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부동산이나 예. 아니면은 해외 주식 하는 것보다 한국 주식이 세금 측면에서 너무나도 압도적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뭐 돈이 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분위기가 좋아지면 네, 예,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거에 완전히 공감하는 게 예, 사실 그 10억 이상의 주식을 단일 종목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되는 부분이 구독자분들이나 많은 투자를 생각한 것보다 그게 굉장히 큰 그 뭐라고 할까요? 국내 시장을 잡는 굉장히 강한 제재였거든요. 그 실은 영업 현장에 저 같은 이제 강남에 있다 보면 어느 정도냐면 보통 11월과 12월은 두 달 동안 주식 팔기만 하는 시기예요. 두 달 내내. 제가 많이 팔 때 하루에 200억씩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게 주식을 안 좋게 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예. 절세 목적으로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물량이 하루에 몇백억씩 매도하니까 한 달에 많을 때 정말 몇천억 단위 매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한 매도가 올해는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해가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언제나 10월부터는 이제 올해 장 끝났다고 봤던 게 대주주 회피 목적의 매도가 시장 전체를 다 내리누르는 시기였는데 예. 이제는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제도 개편이 하락 방향을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겠지만 상승으로 방향을 쓸었을 때 그 상승 폭을 키운 이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시장에 고개를 들면 고개 들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급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좀 그거는 시장에서 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상단을 좀 열을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닐까. 네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이 이제 염원하시는 거일 것 같은데 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고 좀 주주 친화적인 부분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다들 하시잖아요. 네. 요 부분에서
보시면은 상법이 개정이 꼭 돼야 되거든요. 상법에서 이사 충실의 의무에 주주를 위해서 이사회가 일해야 되는 의무가 한국은 법적으로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주주를 생각을 안 해도 처벌을 받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아,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가 됐었을 때에 어떤 벌을 내리고 벌금을 내릴 것이냐는 예. 조항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 근데 벌 자체를 못 내리니 그게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분할이나 이거를 할 때 그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기존 주주를 챙겨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들은 일반 주주를 위해서 이사회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만약 손실이 날 수도 있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바로 소송입니다. 그럼 난리가 나거든요. 한 30년 갔다 오잖아요, 또. 그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 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는 예. 제도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일부 국회의원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일산에서 지금 국회의원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이용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대표 발의를 하시긴 했는데 그게 지금 뭐 아직 전혀 통과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참여연대에서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바꿔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되면 이 부분이 만약 갖춰지게 되면은요, 뭐 지금 이야기하는 뭐 분할해가지고서 재상장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사라질 겁니다. 이거는 아. 정말로 큰 이슈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할하고 재상장하는데 기존 주식을 나눠준다. 아니 그러면 물적 분할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인적 분할만 남겨놓으면 예. 그런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준다. 주식 매수 청구는 시간의 이제 장외 매매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22%만큼은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매청 가격보다도 주매청이 있는 이벤트가 있는 주식들이 가격이 그 밑에 형성되냐 하면 세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그 밑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가격을 못 받으세요. 어.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이 생겨나는 거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다 겪가지고 이제 그 정면으로 들어가서 상법 요것만 개정이 되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예. 숙제는 아, 지금 정강우 전 저희 펀드 매니저님이 글로벌 라이브를 코리안 라이브로 만들었습니다. 아, 저희도 글로벌에 예, 그렇죠. 예, 네네. 농담 그렇게 되었네요. 농담했습니다. 네, 농담. 축 중에 하나죠. 농담이에요, 농담.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기대되네요. 이런 네. 게. 그게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의 첫걸음이라면 중요한 변화죠. 저희가 만들어가야 될 숙제죠. 예.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죠. 알겠습니다. 아, 제가 뭘 질문하려고 하다 농담하느라 다 까먹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두 번째 시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예, 오늘 정강우 전 펀드 매니저님 지금 86번가 유튜브 네, 잘하고 지금 어떤 나가요? 네, 뭐 네.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네. 활동. 지금 그 채팅창에 나왔어요. 86번과 정광훈 매니저님 국회로 보내야 된다. 아, 이 그러니까요. 국회로 가야 된다. 이거 최고거든요. 예. 사실 뭐 주주 친화적인 그 배경 뒤에는 여러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미약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강훈 전 펀드 매니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연준 정책 그리고 GDP까지 깊게 한번 나눠봤고요. 오늘처럼 뭐 중요한 매크로 지표 발표되는 대로 굉장히 좀 든든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3부에는 신한금융투자 최진석 수석연구원이 와 계시고요. 또 함께 미국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